예, 화면이 다 더 어둡네. 네. 1분 정도 딱 11시 됐네요. 지금 화면 모두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어, 김영란 대표님 소개드리고 할게요. 김영란 대표님 화면 괜찮은데요? 그냥, 예, 제가 뭘 좀 바꾸면 또 시간이 지체되니까 그냥 할게요. 예, 네네. 예, 예, 이번 시간은 4차 산업혁명 개요인데요. 주로 빅데이터와 AI 분야에 대해서 초록소프트 김명락 대표님이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사실 1시간 동안 얘기하기는 조금 긴 내용이긴 한데 저희가 그 대표님께서 저희 회사에 한 4~5차례 이상 강의를 해주셨을 때 굉장히 반응도 좋고 이런 내용을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 싶어가지고 다른 분들이 모두 좋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그렇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 마지막, 네, 점심 먹기 마지막 강의 잘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큰 박수로 환영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록소프트의 김명락 대표입니다. 여기 지금 그 줌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승진하신 것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음, 제가 어저께 오전에는 그 포스코 그 뭐 전무 부사장 이런 걸 하실 거다가 막 퇴직하신 분들 또는 이제 포스코 계열사에서 사장을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을 그분들 한 11명을 대상으로 이런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제가 특강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건 한 제가 2시간 좀 넘게 특강을 했는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끝나고 질문만 한 30분을 받고 다 끝나고 나서 거기 계신 분들이 본인들이 회사를 다닐 때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퇴직하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 너무 아쉽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그분들은 이제 뭐 포스코 그룹에서 고위직으로 있으시다가 방금 퇴직을 하셨지만 또 여전히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실 거기 때문에 뭐 앞으로 관심 가져주시면 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이번에 이제 승진하셔서 또 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시는 분들이 좀 이런 내용을 좀 이해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한국도로공사가 더 좋은 회사가 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일단 그 점심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11시 50분을 넘기지 않고 끝내는 걸 목표로 진행하고요. 제가 다소 말이 좀 빠를 수는 있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아무 때나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바로바로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화면을 일단 공유를 하면은요. 자, 어, 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자 이겁니다. 일단 준비한 내용은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가 여기 앞으로 이제 중간관리자 이상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들이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해서 어떠한 방향의 리더십을 가지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 소개 간략하게 드리면은 뭐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 게임을 만들던 프로그래머였었고 뭐 지금도 제 시간 일부를 이제 코딩을 하는데 쓰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소프트웨어 코딩을 한 30년째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저는 그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에서 핵융합을 전공했습니다. 원래는 컴퓨터공학원 부전공했었고 대학원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핵융합 장치를 제어하는 쪽으로 연구를 했었고 제가 2002년에 벤처 창업을 해서 한 4년 사업을 했는데 능력이 안 돼서 망했었고 그 뒤로 뭐 LS전선, 뭐 삼성물산 이런 회사를 10년 동안 다니면서 또 많이 배우고 주말에를 이용해서 MBA를 하고 이런 준비를 한 끝에 2015년에 지금의 회사를 만들어서 5년 반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회사인 이 초록소프트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고요. 현재는 저 포함해서 1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학기까지는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이제 금융 분야의 인공지능을 박사과정이신 분들 대상으로 가르쳤고요.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뭐 여의도 증권가 임원분들, 뭐 한국거래소 사장님 뭐 이런 분들이었죠. 그리고 뭐 5년 전부터 지금까지는 제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겸임교수로
스포츠 분야 인공지능을 또 계속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근데 제가 어쨌든 계속 이렇게 인공지능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저희처럼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말고 보통의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인공지능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책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7월에 이런 제목의 책을 좀 써서 출간했고 현재 지금 6세를 찍고 있고 뭐 우수과학 도서 선정되는 등 뭐 조금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책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으시면 이 책을 권하고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 채팅창에 남길게요.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제 책을, 그리고 빅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으시면 모두 거짓말을 한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이 앞에 미국 대선에서 남들 다 힐러리 클린턴이 될 거라고 다 예측할 때 거의 예외적으로 트럼프가 될 거라고 예측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예측이 됐던 거죠. 그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모두 거짓말을 한다라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빅데이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제 책을 읽으시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필요한 거 다 이해하실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목차는 이와 같습니다. 일단 이게 얘기의 흐름이에요.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일단 한번 되짚어보고, 빅데이터와 분리할 수 없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인공지능이라는 이름 때문에 오해를 많이 사는데 사실은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인공감성에 가까워요. 그래서 왜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지 말씀드리고,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수준을 좀 나눠볼 수 있는데 그거를 좀 구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현주소가 어떠한지, 마지막은 오늘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4차 혁명을 선도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빅데이터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객관적이란 말을 되게 흔히 쉽게 쓰는데 인간은 절대로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왜 그러냐면은 우리 선행 연구를 보면 우리가 하루 종일 뭐 특별히 도서관에 가서 막 작정하고 공부하는 이런 걸 하지 않으셔도 아침에 일어나서 쭉 일상을 보내고 저녁에 퇴근해서 이제 씻고 주무시는 그 하루 동안에 우리가 5가지 감각기관, 뭐 시각, 청각, 후각, 이런, 지금도 저를 보고 계시고 제가 얘기하는 걸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5가지 감각기관으로 우리가 무려 14기가바이트나 되는 데이터를 받아들여요. 매일. 그 중에 4분의 3은 시각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USB 하나가 거의 가득 찰 정도의 이미지를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걸 전부 다 기억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럼 10기가바이트나 되는 방대한 이미지 중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아주 극소수의 데이터, 시각 데이터만 우리가 단기 기억으로 기억을 하는 거고요. 또 그것이 다시 밤의 꿈을 통해서 기존 기억하고 결합하기도 하고 뭐 의미 없는 거 버려지기도 하고 약간 변형되기도 하면서 그때서야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50분 동안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아주 일부만 여러분들의 단기 기억으로 넘어갈 거고, 그 중에 또 아주 일부만 여러분들 장기 기억으로 가서 6개월, 1년 뒤에도 기억을 하실 거란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전체 데이터를 다 수용하지 못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선택은 각자 다 다른 거예요. 각자 생각하는 중요함의 기준, 쓸모있다고 생각되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그 연인끼리, 부부끼리 뭐 8박 9일 유럽 여행을 같이 갔다 와도 여행을 갔다 와서 기억하는 게 다르죠. 기억의 기준이 되는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하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의 객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 다음 페이지에서 사실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100개의 데이터가 발생하면 이 가운데 큰 원입니다.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개의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선별했어요. 그러니까 100개나 되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쓸모 있는 거, 의미 있는 거, 가치 있는 10개를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다고 치면 저랑 같은 대학을 다니는 100명의 여학우들의 핸드폰 번호가 데이터예요.
근데 그 100명의 여하고들의 핸드폰 번호를 제가 다 기억하거나 제 핸드폰에 연락처를 저장하지 않죠. 그 중에 10개 정도만 그렇게 저장을 합니다. 근데 이 10개 안에 들어오는 거는 뭐 내가 호감이 있거나 나랑 친하거나 뭐 나랑 썸을 타고 있거나 뭐 하여튼 그런 100명 중에 10명만 내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냐면 전체 데이터에서 쓸모 있는 인포메이션을 사람이 선별합니다. 이 인포메이션을 잘 저장한 다음에 이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해서 뭐 필요한 경우에는 뭐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이거를 분석해내면 이런저런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잘 선별하고 잘 저장하고 인포메이션을 잘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을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써온 그 바로 IT예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잘 다뤄보자라는 것이 1980년대부터 시작된 정보화 혁명. 그게 바로 3차 산업혁명이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이미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전체 데이터가 발생하면 이걸 굳이 인포메이션인 것과 아닌 걸로 나누지 않아요. 전체 데이터를 전부 다 저장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뭐 크라우드 같은 걸 이용하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쉽게 저렴하게 편리하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인포메이션만 골라서 저장할 필요가 일단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이 전체 데이터가 현실적으로 어디서 오냐면 인터넷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많고요. 뭐 웹크롤링이라는 기술을 이용하면 인터넷에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문서, PDF 파일이라든지 뭐 한글 파일 같은 데서 파싱이라는 기술을 이용하면 또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또는 센서를 이용해서 뭐 카메라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시간 데이터를 계속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대한 데이터가 지금은 들어오면 인포메이션인지 아닌지 굳이 구별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가 이 전체 데이터를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능력을 이용해서 분석해서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거와 같은 그런 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자 라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에요. 이 데이터를 잘 모으도록 도와주고 이 데이터를 잘 저장하고 이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잘 분석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도와주는 기술을 우리가 데이터 테크놀로지라고 하고요. 이렇게 전체 데이터를 잘 다뤄보자라는 것이 이미 시작된 요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에요. 밑에 3차 산업혁명하고 4차 산업혁명의 차이는 뭐냐면 밑에는 인포메이션을 다루는 거고 위에는 데이터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양이 많아졌다 그 차이가 있지만 더 큰 차이는 밑에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인포메이션을 선별하고 사람이 인포메이션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사람이에요. 주인공이. 근데 위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발생하는 데이터를 그냥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전체 데이터를 사람의 판단력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분석해서 어떤 패턴을 찾아내거나 예측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력을 좀 내려놓자라는 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러면은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사실 살아보면 내가 대학을 다닐 때 나랑 같이 대학을 다닌 100여 명의 여학우들 중에 내가 10명의 핸드폰 번호만 따로 저장을 했고 뭐 그 친구들한테만 관심을 갖고 이렇게 했는데 한 30대 중반 정도 돼서 정신 차려보면 이 인포메이션에 있던 여하오랑 결혼하는 경우보다 인포메이션이 아닌 데이터에 있던 여하오랑 결혼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3차 산업혁명은 인포메이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패턴이나 메시지가 여기에 있으면 다행인데 여기에 있지 않고 인포메이션이 아닌 데이터에 있을 경우에 그 가능성을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알파고 바둑을 둔 거를 기억을 하실 텐데 이 인포메이션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바둑의 정석. 바둑을 요럴 때 이렇게 두고 저럴 때 이렇게 두고 바둑 좀 두실 줄 아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게 인포메이션이에요. 어떤 규칙,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방법 이런 게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런데 알파고가 바둑 두는 걸 보면 전혀 이상한 방법으로 바둑을 둔 것 같고 뭐 장난치는 것처럼 둔 수들이 꽤 있었는데 결국은 그 덕에 이세돌을 이기고 커제를 압도적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인포메이션이 아닌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 때는 우리가 인포메이션 안에서만 답을 찾았다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인포메이션은 물론이고 가능성의 범위를 훨씬 넓혀서
그때 당시에는 쓸모없어 보였던 데이터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지 말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전체 데이터가 바로 빅데이터예요. 인포메이션으로 선별되지 않은 전체 데이터가 빅데이터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의미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데이터 양이 많으면 빅데이터, 적으면 빅데이터가 아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고등학생들에 대한 10억 개나 되는 데이터 중에서 어떤 연구자가 만약에 어떤 기준으로 1억 개의 데이터를 선별했으면 그것은 개수가 1억 개나 되는 인포메이션이에요. 걔는 더 이상 빅데이터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어제도 뭐 그 얘기를 제가 했었지만 포항제철 용광로에 센서가 있습니다. 용광로를 한번 꺼지면은 다시 가동하는데 한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뭐 1년 내내 잘 가동이 돼야 되는 거죠. 10분 단위로 만약에 온도 값을 온도 센서로부터 우리가 가져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하루 종일 우리가 받아들이는 값이 대략 700개밖에 안 돼요. 근데 기존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700개 온도값이 매일매일 상황실로 들어오면 정상 범위를 벗어난 것만 따로 기록하거나 뭐 상부에 보고하고 정상 범위 안에 있는 온도는 그냥 다 버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정상 범위 안에 있고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온도값도 계속해서 우리가 뭐 6개월, 1년, 2년 계속 지금 축적하고 있다면 걔는 빅데이터입니다. 개수가 몇 개 안 되지만. 우리가 쓸모없어 보이는 것까지 다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빅데이터예요. 그러니까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포메이션인지 아닌지 선별을 하는 순간 빅데이터의 특징은 없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다음에 빅데이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얘기를 좀 드릴 건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두 개는 사다리 양쪽 날개와 같아요. 한쪽만 있었어는 사다리가 쓰지가 않죠. 사실 인공지능은 여기 좀 연배가 높으신 뭐 IT 쪽 일을 좀 하셨던 분들은 인공지능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은 최신 원시 데이터. 잠깐 답변을 좀 드리면 원시 데이터는 사실 빅데이터에 가깝죠. 그러니까 원시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올 때 그거를 이제 기본적인 전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결집값을 처리한다든지 뭐 명백히 이상치는 뺀다든지 뭐 값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는 0에서 100만의 범위인데 B라는 변수는 0에서 1이면 이렇게 너무 값의 범위가 크게 차이가 나면 이걸 그대로 활용했을 때 값의 범위가 큰 애가 영향을 너무 많이 끼치거든요. 그래서 값의 범위를 정규화한다든지 우리가 이제 그런 정도의 전처리를 해서 앞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데 쓰는 데이터를 만들어요. 그 원시 데이터를 전처리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만드는 건데 이 일련의 과정에서 인간의 판단력이 개입돼서 얘는 인포메이션이다, 얘는 인포메이션이 아니다. 그렇게 안 했다면 빅데이터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잘 다루기 위해서 원시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것까지는 빅데이터가 훼손되는 게 아닌데 제가 아까 예시를 드린 것처럼 이거는 쓸모없는 데이터야. 이거는 쓸모 있는 데이터. 이렇게 구별하는 순간부터 이제 그렇게 쓸모 있다고 분류한 건 인포메이션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분류해 버린 거는 인포메이션이 아닌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자라는 거지 원시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걸 하지 말자라는 건 아닙니다. 자, 인공지능 얘기를 좀 드리면은 인공지능이 사실 역사가 70년이나 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옛날부터 있었던 기술입니다. 근데 옛날에 인공지능이 기대치를 많이 줬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아무 일도 없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옛날에 인공지능 아셨던 분들은 옛날에도 막 시끄러웠는데 실제로 아무 일도 못했고 뭐 그런 기억이 있다고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일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 왜 다르냐면은 대략 한 5년 전부터 빅데이터라고 부를 만한 환경, 인프라가 드디어 좀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인공지능이 제대로 밥값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드리자면 인공지능은 거대한 상어와 같은 존재고요. 빅데이터는 물이에요, 물. 옛날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사하라 사막에 상어를 한 마리 던져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어가 전혀 맥을 못 쳤겠죠. 근데 이제는 한강 크기만한 물이 겨우 생긴 거예요. 그게 빅데이터죠.
그러니까 이제 상어가 헤엄도 치고 뭐 물고기도 잡아먹고 이제 겨우 이제 밥값을 하는데 이 한강 크기의 빅데이터 생태계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태평양만큼 커지고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이 더 많은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빅데이터가 꼭 있어야 능력 발휘를 한다는 거고요. 반대로 빅데이터도 많은 기관들이 돈과 시간과 인력을 들여서 빅데이터를 구축합니다. 거기까지는 잘하는데 이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활용하지 않으면 그냥 데이터가 많은 거가 돼버려요. 그냥 이 많은 데이터를 뭐 시각화하거나 통계적인 기법으로 분석하면 이거 옛날에 했던 거랑 별로 차이가 없는데 그냥 데이터가 좀 많아진 거 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입장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해 줘야 가치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의존적인 관계고요.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분야가 무척 큰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수학, 통계학, 인지과학, 뭐 컴퓨터공학은 기본이고 한 대략 15개나 되는 학문이 결합된 거기 때문에 무척 큰 분야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을 잘한다는 말은 없는 말인데 인공지능의 여러 종류 중에 현대 인공지능을 견인하고 있는 건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가 전문가 시스템. 그러니까 IBM이 만든 왓슨 같은 뭐 체스 세계 챔피언을 꺾었던 그런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머신러닝이 있어요. 머신러닝. 이게 우리나라 말로 기계학습인데 이 두 가지가 인공지능을 견인하고 있는 양대 축이고 지금은 머신러닝이 전문가 시스템보다 훨씬 앞섰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주로 머신러닝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머신러닝은 세부적으로 한 100가지나 되는 기법이 있어요. 뭐 의사결정 트리, 랜덤 포레스트, 서포트 벡터 머신, 뭐 베이지 블루 모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딥러닝이에요. 근데 요즘에 딥러닝의 성과가 원체 좋다 보니까 딥러닝이 곧 머신러닝이고 머신러닝이 곧 인공지능인 것처럼 이게 되게 혼재돼서 얘기하는데 엄밀하게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러면은 뭐 빅데이터 얘기도 했고 인공지능 얘기도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아직까지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드릴게요. 우리가 이마트에 가서 요리 재료를 사오시죠. 뭐 당근, 파에 뭐 이런 거, 뭐 한우 이런 걸. 그럼 요리 재료를 깨끗하게 씻고 껍데기를 벗기고 뭐 먹기 좋게 썰고 이렇게 요리 재료를 다듬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 요리 재료를 화면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칼, 버너, 냄비 뭐 이런 조리 도구를 이용해서 요리를 하면 짜잔 하고 맛있는 요리가 나오죠. 근데 똑같은 요리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조리 도구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종원 씨가 요리를 하시면 꽤 먹을 만한 게 나오는데 제가 하면 먹기 싫은 게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요리 재료가 바로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 근데 빅데이터는 요리 재료처럼 신선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20대 젊은이들의 패션 트렌드를 예측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200년 전 20대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작업을 하면 안 되죠. 200년 전이면 조선 말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20대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기관이 좀 실수를 하는 게 빅데이터를 날 잡아서 왕창 확보를 하고 거기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매일이든 매주든 매달이든 주기적으로 좀 최근의 데이터를 끌어오는 상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매크롤링을 뭐 매일매일 하거나 문서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매일매일 가져오거나 뭐 센서에서 어떤 값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가져오거나 이렇게 우리가 뭐 1년 전 음식 재료를 요리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는 상황이 돼야 되고요. 첫째는 빅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아까 원시 데이터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그렇게 가져온 데이터는 그 자체로 원시 데이터예요. 근데 걔를 전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아까 쭉 설명드린 뭐 결직지를 처리하고 이상치를 뭐 처리하고 뭐 값의 범위를 정교하고 하는 약간 다소 통계적인 기법인데 이런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재료도 기본적인 손질은 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이걸 전처리라고도 하고 머신러닝 분야에서는 프리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인공지능 툴이 되게 많아요. 뭐 구글이 만든 텐서플로우라든지 뭐 페이스북이 만든 파이토치라든지 이런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오픈소스 개발 툴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공짜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루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인공지능 도구가 바로 요리로 치면 칼, 버너, 냄비 같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저희 회사처럼 인공지능을 많이 해본 회사들이 이 빅데이터를 인공지능 도구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는 뭐냐? 아마존 베조프 회장이 얘기하신 거는 인공지능으로 돈 되는 일은 딱 두 가지다. 뭐냐? 추천하고 예측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이따 점심시간에 어떤 음식을 드시면 가장 만족도가 높을지 추천할 수가 있죠. 추천. 또는 뭐 여러분들이 어떤 홈쇼핑을 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딱 들어가셨는데 첫 화면에 뭘 보여줘야 이 사람이 구매할 확률이 높을지 추천해주는 이런 게 추천이고요. 또는 뭐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이런 게 예측이고, 내가 지금 뭐 회계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 시험에 붙을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 예측해 줄 수 있죠. 이런 게 예측이에요. 그러니까 추천이나 예측을 해주는 인공지능 모델이 결과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은 똑같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남들 다 알고 있는 인공지능 도구를 이용해서 실력과 경험이 많은 팀은 성능이 좋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엉성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많은 기관들이 우리는 남들한테 없는 빅데이터가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이건 뭐랑 똑같은 얘기냐면, 우리 집에는 배추가 300폭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배추는 그냥 이마트에서 사오면 되는 거죠. 그 자체는 그다지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들 많이 하십니다. 막 빅데이터를 막 돈 들여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막 쌓는 거에 되게 막 좀 공을 들이시는데,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그리고 뭐 남들은 없는 인공지능 도구가 있다고 막 자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 요리사가 세계 최고의 식칼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칼은 그냥 도르코에 가서 하나 사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거는 요리사로서의 경험, 실력인 것처럼 이런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많이 해본 한국도로공사의 노하우, 실력, 경험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보여줄게요. 사례를. 제가 이제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소리는 안 나올 겁니다. 근데 그냥 동영상을 보세요. 자,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뭘 할 수가 있냐면, 잠깐만요. 어, 자, 자, 지금 보이시죠? 지금 야구 분야에서 도루 성공률을 실시간으로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잘 보시면 지나갔는데 여기에요. 이 주자가 리드를 좀 깊게 하면 도루 성공률이 80에서 81, 80점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은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이걸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예를 들어 어떤 선수가 도루를 100번 했는데 80번 성공했으면 그 선수는 도루 성공률이 80%예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경기를 하다 보면 뭐 투수가 견제를 소홀히 한다든지 포수가 송구 능력이 나쁘다든지 경기 상황이 좀 도루에 신경 안 쓸 상황을 변했다든지 하면 도루 성공률이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는 그런 거 다 생각하지 않고 저 선수는 어쨌든 그동안 100번 시도해서 80번 성공했으니까 도루 성공률 80%야 이렇게 기계적으로 얘기하는데, 메이저리그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도루 성공률을 계속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도루 성공률이 기준보다 높은 시점이 되면 감독이 도루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건 뭐냐? 자, 루키 배치가 이렇게 타구를 날렸죠? 키어마이어가 지금 토론토에 있습니다. 딱 잡았죠. 누가 봐도 잡기 어려운 걸 잡은 거예요. 근데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어려운 걸 잡았네 이러고 끝났는데, 메이저리그에서는 인공지능이 이게 잡을 확률이 몇 퍼센트짜리였는지를 계산합니다. 6%인 거예요. 그러니까 리그 평균의 중견수였으면 이 타구를 잡을 확률이 100번 중에 6번밖에 안 되는 거야. 이 선수는 지금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야수들의 수비 능력을 사람이 평가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다 계산을 해버립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미식축구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없죠. 미국에 계셨던 분들 미식축구를 많이 보실 텐데, 커터백이 지금
패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다 이거 와이드 리시버들인데, 자, 이거는 이제 경기가 끝나고 경기를 리뷰할 때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실제 경기에서 이 쿼터백이 왼쪽에 이 선수한테 던져서 이 선수가 운 좋게 잡아서 경기를 이겼다고 칠게요. 근데 경기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기 끝나고 리뷰를 해보니까 인공지능으로 분석해보니 얘한테 던졌을 때 왼쪽에 있는 얘가 잡을 확률은 49%밖에 안 되지만 중앙에 있는 애는 72%인 거예요. 그럼 다음에는 비슷한 상황이라면 왼쪽에 던지지 말고 가운데 던져라 라고 작전을 바꾸는 거죠. 이거를 실시간으로 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축구 분야에서도 옛날에는 90분 축구 경기 동안에 뭐 패스를 누가 몇 번 했고 몇 번 실패했고 성공했는지를 사람이 다 발을 정자로 다 셌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뭐 슈팅을 10번 했는데 그중에 골대 안으로 몇 번 들어갔고 뭐 이런 거를.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인공지능을 틀어놓으면 선수마다 다 인식을 해요. 이 선수가 누구한테 패스했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이름 때문에 많은 오해를 사요. 왜냐면 이제 지능이라고 하니까 인간의 이성적 판단이 흉내내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면 제가 만약에 직원들하고 커피숍을 갔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직원들한테. 뭐 커피 마시고 싶냐, 녹차 마시고 싶냐 물어보겠죠. 근데 어떤 한 친구가 나는 커피를 하루에 3잔까지 마시는데 오늘 이미 2잔을 마셨고 오늘 저녁에 당신이 야근을 시킬 게 거의 명백하기 때문에 카페인이 필요해서 커피를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재수없게 얘기한다면 이 친구는 이성적인 사람이죠. 자기가 왜 그렇게 결정하는지 설명할 수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알고 있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다른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녹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왜 녹차냐라고 물어보니 그냥 녹차가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감성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감성적인 판단이라는 게 절대로 찍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커피숍에 수도 없이 많이 와봤을 거 아니에요. 지금하고 비슷한 분위기에서 커피보다는 녹차를 마셨을 때 좋은 일이 많았던 거예요. 지금의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났거나 아니면 옛날에 사장하고 같이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시켰더니 사장이 필 받아가지고 3시간 동안 훈계를 하더라. 막 이런 안 좋은 기억이 있다든지. 확률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감성적 판단은. 그래서 여러분들 살다 보면 저 사람 딱히 나한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피하고 싶은 사람 있죠. 반대로 저 사람은 내가 말 한 번 더 걸고 싶고. 그게 뭐냐면 앞의 경우는 저런 성향의 사람한테 안 좋은 경험이 내가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계속 쌓고 있잖아요. 그 사례와 경험 중에서 확률적으로 최선을 도출하는 게 감성적 판단입니다. 보통 남자분들은 이성적 판단을 하고 여성분들은 감성적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여자 말이 보통 맞다고 하죠. 이제 이런 일들이 흔히 벌어집니다. 부부 사이에 남자분들이 어디서 뭘 이상한 걸 듣고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바이오라는 그 바이오 주식회사에 완전 꽂힌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막 설득을 합니다. 우리 집 전세자금 대출을 다 빼가지고 그 주식에 올인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차트를 펴가지고 이성적으로 막 일목요연하게 막 설명을 해요.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고 뭐 차트가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논리적으로 막 설득을 합니다. 아내는 막 말려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좋다. 당신이 나한테 왜 내가 그 회사 주식을 사면 안 되는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주고 내가 들어와서 납득이 되면 나도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아내는 설명이 안 돼요. 그냥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아내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이러다가 집안 말아먹은 걸 많이 본 거예요. 그런 사례를 많이 보신 거예요. 확률적으로 여자 말이 맞는 거죠. 여성분들이 하셨던 그게 바로 감성적 판단이에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게 하고 있냐면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머신러닝, 특히 딥러닝이 바로 우리의 감성적 판단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논리적으로 어떤 이성적으로 결과를 내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사례를 기반으로 확률적으로 얘는 고양이야. 얘는 강아지야. 이 종양은 암인 것 같아. 암이 아닌 것 같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감성적인 판단을 흉내내고 있는 인공지능한테 우리가 너가 왜 그런 결과를 내는지 이성적으로 설명해 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사례에서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이 왜 나를 말리는지 이성적으로 설명해 보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인공지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인공지능이 감성적인 가정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동영상을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자, 이 사람은 딥마인드 CEO예요. 딥마인드가 구글을 인수했고 구글이 이제 알파고를 만든 거죠. 이 딥마인드가 처음에 뭘 했냐면 벽돌 깨기 게임인 거 아시죠? 이 벽돌 깨기 게임을 인공지능으로 훈련시킨 거예요. 처음에 되게 못하잖아요. 막 공을 놓치고. 그렇죠?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못하죠. 지금 처음에. 근데 한 300판 정도 훈련시키니까 놓치지 않고 다 받아냅니다. 그래도 좀 나아졌죠. 아까보다. 근데 훈련을 계속 시키면 어떻게 되냐? 우리를 뛰어넘어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왼쪽 벽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여기다 공을 집어넣습니다. 다다다다다다. 그래서 저절로 다 없어지죠. 지금 방금 보셨죠 지금. 이 방법은 이 게임을 만든 스티븐 잡스도 몰랐던 방법이에요. 벽돌 깨기 게임은 스티븐 잡스하고 워치니하게 만든 게임이거든요. 아무튼 간에. 처음에는 이렇게 형편없지만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인공지능이 춤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처음에 되게 이상하게 춤을 추죠. 우리가 클럽에 가서 이렇게 춤을 추면 쫓겨납니다. 약간 술 한잔 하신 폼이잖아요, 이게. 이상하죠, 이게 지금. 그런데 이거를 한 이틀 동안 훈련시키면, 좀 그럴듯하죠. 리듬도 타고, 이렇게. 그쵸, 그쵸.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데, 자, 제가 마지막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네를 타는 법을, 인공지능이 찾아내는 거예요. 이 왼쪽에 파란색은 우리 상식에 그네를 이렇게 타면 되겠다 싶은 거예요. 요때 다리를 펴고 보통 사람들은 그네 이런 식으로 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냥 컴퓨터가 그냥 타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있죠. 놀이터에서 이러고 있으면 경찰 신고 들어오겠죠.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어쨌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제자리로 들어오는 주기가 있을 테니까 이걸 하나의 주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32등분 합니다. 그럼 32개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의 단계를 1 아니면 0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이라는 거는 서 있겠다는 뜻이고 0이라는 건 앉아 있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32단계가 전부 1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서 있겠다는 뜻이고 101010이면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64개 그네 타는 사람을 만든 다음에 1010을 랜덤하게 줘요. 불규칙하게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1010 방법대로 타봐. 그러면 막 난리가 나죠. 그렇죠? 근데 유심히 보면 그래도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잘 타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잘 탄다의 기준은 높게까지 올라가는 거. 상대적으로 잘 타는 4명을 뽑습니다. 4명. 그런 다음에 이 4명의 1010을 섞어서 다음 세대 1010을 만드는 거야. 우리가 아빠 엄마의 DNA가 섞여서 다음 애들의 그 DNA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근데 그 과정에서 일부러 교차도 좀 넣고 뭐 돌연변이 그런 것도 좀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세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쭉 가면 점점 한 8세대 정도 되면 아까보다 좀 타는 것 같죠. 제법 올라오죠.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계속 갑니다. 8세대, 9세대, 10세대, 12세대, 13세대 이렇게 쭉 가면 한 20세대 넘어가면 어느 정도 수렴을 해요. 꽤 높이 올라가죠. 이거 같은 경우에. 마지막으로 이 중에서 제일 높게까지 올라가는 애를 하나 딱 뽑습니다. 걔가 얘예요. 자, 보시면 실제로 그네를 이렇게 타면 무릎이 남아나진 않겠지만 무릎이 건강하다고 가정하고 아까 같은 방법으로 찾아낸 방법으로 이렇게 그네를 타면 90도까지 올라가죠. 90도까지. 뒤에는 우리 생각으로 생각해낸 방법이고 지금 이 빨간색 아까 보여드린 방법으로 거의 그쵸. 엄청 높이 올라가죠.
자, 이게 시사점이 뭐냐면 인공지능이 어떤 방법, 패턴을 찾아내는 과정은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력 가속도를 계산하고 뭐 작용 반작용을 계산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실제로 겪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딸만 둘인데 첫째 딸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고 둘째 딸은 좀 늦둥이여서 아직 어린데요. 첫째 딸하고 이제 놀이터를 어렸을 때 많이 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저도 그네를 타고 제 딸도 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네를 탈 때 막 생각하면서 타는 거예요. 뭐 중력 가속도가 어디서 최대가 되니까 반동을 어디로 주고 뭐 작용 반작용이 있으니까 뭐 몸을 뒤로 제치고 이렇게 할 때는 뭐 발을 앞으로 뻗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타면은 어느 정도는 타지는데 뭐 더 늘지를 않아요. 그냥 계속 그 수준이에요. 근데 제 딸이 그네 타는 거 보면은 뭐 되게 이상하게 타는 거예요. 뭐 거꾸로도 타고 뭐 옆에 언니들 타는 거 따라도 하고 뭐 이상하게 타다 떨어지기도 하고 하더니만 지금은 훨씬 잘 탑니다. 저보다.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거의 90도까지 올라가요. 그게 인공지능이라는 거. 그게.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데 강남에 있는 영어학원에 가서 오형식부터 배우고 수동태, 능동태부터 배우는 것이 기존의 방법이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한국어 학원에 안 다녔죠. 어려서부터 아빠 엄마가 하는 말 무조건 따라하고 만화영화에 나오는 거 따라하고 그래서 얘가 우리나라 말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이슬람 말 같기도 하고 막 외계어 한참 남발하다가 결국 한국말 하죠. 그게 인공지능. 그게 머신러닝. 그 과정이 이성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 시간 10분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감성적 판단을 흉내내고 있는 인공지능, 특히 머신러닝한테 너가 왜 그런 결과를 내는지 이성적으로 설명해 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벽에 지금 되게 많이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 결국 빅데이터라는 거는 어딘가에서부터 가져오는 거죠. 그거를 잘 수집해서 저장하는 건데 빅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와서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저장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기술적으로 춘추 전국 시대가 끝났어요. 교통정리가 됐다는 소리예요. 이쪽은 사실 더 뭐 다르게 할 필요가 없는데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활용하냐는 것은 인간의 창조력이 필요하고 또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쪽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빅데이터가 활용되는 모습을 지켜보면 크게 이렇게 3단계로 나누는 겁니다. 가장 낮은 건 뭐냐면 빅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그걸 시각화하는 거예요. 워드 클라우드를 그리는 거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자주 나타나는 단어는 화면 한가운데 있고 그렇지 않은 단어는 뭐 구석에 작은 글자로 나타내고 뭐 또 그래프를 그리거나 뭐 지도에 히트맵으로 표시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시각화인데 보통 열의 9은 빅데이터를 시각화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게 적은 노력을 들이고도 꽤 있어 보이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빅데이터 시각화의 문제는 우리가 빅데이터를 시각한 걸 본다고 해서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벤투 그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이 그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국가대표 선수를 뽑는 거잖아요. 그렇게 뽑은 선수 중에 11명을 경기에 내보내는 그게 제일 중요한데 자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든 축구 선수들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그 선수 한 명 한 명의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벤투 감독한테 보여주면 벤투 감독이 그걸 이렇게 보고 아 다들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딱 덮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뽑는 거예요. 영향을 안 끼친다는 거예요. 그 벤투 감독의 의사결정에. 그게 레벨 1입니다. 레벨 1은 비행기를 산속에 묻어놓고 카페 인테리어로 쓰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비행기가 빅데이터를 상징하는 겁니다. 레벨 2는 이거보다 좀 나아요. 벤투 감독이 내가 어떤 기준으로 선수를 뽑고 경기에 내보낸다고 먼저 밝혀요. 그러면 그 기준에 맞게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모아서 정리를 해서 벤투 감독한테 보여줘요. 그럼 벤투 감독이 그걸 보고 결국은 또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레벨 1보다는 우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좀 생기니까 낮지만 이것도 결국은 사람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되게 제한적으로 쓰는 겁니다. 레벨 2는 비행기를 버스로 쓰는 거예요. 버스. 사람 많이 태울 수 있으니까. 레벨 3 정도가 돼야 빅데이터를 제대로 쓰는 건데 이건 뭐냐면 예전에 독일이 브라질 월드컵에서 브라질을 7대1로 이겼는데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브라질의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될 가능성 있는 모든 축구 선수들에 대한 경기 동영상, 연습 동영상을 다 끌어와가지고 그 방대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 솔루션으로 분석해 보니 브라질을 이기려면 어떠한 선수가 필요하고 전술을 어떻게 가져가고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도출이 됐어요. 레브 감독이 그걸 이용해서 4년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브라질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두 팀이 만났고 점수차가 순식간에 7대0까지 벌어졌는데 독일이 밀어붙였다면 10대0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독일이 공격을 거의 멈추다시피 했고 뒤에 한 골도 사실 먹어준 건데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를 할 때 독일 선수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놀랐다. 우리가 연습하고 준비한 대로 패스를 해보니까 거기에 브라질 수비수가 없고 우리가 준비하고 연습한 대로 슈팅했더니 브라질 골키퍼가 반대 방향으로 점프를 하더라. 이렇게. 그게 레벨 3예요. 근데 레벨 3에 도달한 회사는 1%가 안 됩니다. 레벨 1, 2와 3의 차이는 뭐냐면 인간의 판단력이 중요하다. 중요한 거는 인간이 결정해야 된다고 믿는 조직은 레벨 1, 2에서 멈추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인간의 판단력을 잠시 내려놓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더 좋은 결과를 찾아낼 수 있다고 믿는 조직, 뭐 구글, 뭐 아마존 정도 되는 조직은 레벨 3에 지금 가 있어요. 한국도로공사가 아직은 레벨 3이긴 좀 힘들어요. 근데 다른 데보다 빨리 레벨 3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만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회사가 되는 것이죠. 자, 인공지능의 현재도에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막 인공지능이 엄청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유망하다고 오해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인공지능 회사가 어쨌든 딥마인드인데 딥마인드가 재작년까지 누적 적자가 1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천억을 까먹었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인공지능으로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 만들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첫째는 인공지능이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감성적인 판단을 흉내내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으로 이런저런 아웃풋을 분명히 낼 수가 있어요. 그런 아웃풋을 내는데 필요한 인풋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사람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인공지능이 납득하기 어렵다 보니까 중요한 의사결정에 인공지능을 쓰지를 않아요. 되게 지엽적인 일에만 인공지능을 써요.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 여자 프로 핸드볼 팀 단장님이 저희를 찾아와서 인공지능을 되게 팀 운영에 전폭적으로 쓰고 싶다고 의지를 표명하셔가지고 우리가 신인을 뽑는 거 아니면 드래프트를 하거나 뭐 선수 연봉을 주거나 외국인 선수를 뽑거나 FA 계약을 하는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에 인공지능을 써보자고 제안을 드렸는데 이게 현장에 가보니까 그냥 감독들이 싫어하고 코치도 싫어하고 선수들도 원하지 않고 뭐 사무국장이나 구단주도 좀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서 그게 다 캔슬이 되고 마지막에 살아남은 게 뭐냐면 핸드볼도 축구처럼 페널티킥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칙을 하면 그러면 페널티 들어오라고 하는데 그걸 할 때 골키퍼가 왼팔을 들어야 되는지 오른팔을 들어야 되는지 인공지능이 알려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몰라서 공을 못 받는 게 아니잖아요. 공이 빨라서 못 막는 거지. 근데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집을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얼마에 팔아야 되냐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에 인공지능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 집 대문 색깔을 뭘로 해야 되느냐 이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에 인공지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아웃풋은 되게 낮아요. 근데 인공지능으로 결과를 내기 위한 인풋은 여전히 커요. 비즈니스 모델이 안 나오는 거죠.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저희 같은 업체들이 이 인풋은 더디지만 계속 떨어뜨리고 있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 같은 분들이 인공지능을 중요한 의사결정에 쓰시는 시도를 계속 해주셔서 인공지능을 얻을 수 있는 효용이 커지면 이 밸런스가 맞는 시점이 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때가 되면 인공지능이 아주 전폭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2분 남았는데 이제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는 인공지능으로 할 수가 없고요. 해서도 안 됩니다. 가치 판단이 포함된 일, 창조적인 결과가 필요한 일.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은 사례를 기반으로 결과를 낸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컨닝이 만연해 있어요. 컨닝하다 걸려도 경고 정도 받는 걸 끝나. 인공지능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인공지능은 컨닝을 하라고 합니다. 왜 컨닝을 하면 점수가 올라가죠? 컨닝하다 걸려도 욕 먹는 걸 끝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그게 옳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그냥 우리 가치관에 따라서 하지 않죠.
근데 가치 판단을 해줘야 되는 일은 인공지능한테 맡기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창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도 인공지능한테 맡기지 않고 이거 사람이 해야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가치 판단을 하는 사람들, 창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앞으로 점점 더 비싸질 것이고요. 가치 판단 창조성하고 무관하고 데이터만 보고 결정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분들은 인공지능한테 많이 대체된다는 거죠. 자, 이 마지막 페이지인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 판단과 창조성이 필요한 일은 사람이 해야 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인포메이션인지 아닌지 선별하는 걸 하시면 안 돼요. 그걸 하는 순간 빅데이터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이 하는 실수가 일단 데이터를 왕창 모으고 나서 이 데이터로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지를 고민하는데 거꾸로 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지를 먼저 결정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생각해야 되고요. 또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최종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되도록 전처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더 우리의 의도가 들어간다는 뜻이니까.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의사결정에 인공지능을 쓰는 시도를 많이 해주셔야 인공지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딱 맞췄네요. 예, 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네, 오늘 흥미로운 강의해주신 김명락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예, 승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오전에 3시간 들어보셨